여러분들과의 그 거리를 좀 더 좁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화에 대한 그리고 이런 정부 시책이라든가 향후 미래에 대한 엄밀히 말해서 이거는 미래 SF 영화죠.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죠. 그거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아주 사실 가장 강한 인상을 받은 거는 이 마리아에 대한 묘사예요. 필리핀 가정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은 어떻게 각인되어 있죠?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이 감독, 이 영화가 참 신중하고 참 성숙하다고 느낀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의미의 그 부정적인 의미의 필리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캐릭터가 저는 마리아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그 살아갈 때 일반인으로 살아갈 때도 이 영화에서 그 마리아를 성격화하고 그를 묘사한 이 영화의 선택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시기를 바란다는 제 마음을 정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네, 관련된 주제로 한번 혹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네. 바로 손 들어주셨습니다. 괜찮으시면은 자기소개 하신 다음에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통영에서 얼마 전까지는 부산에서 오늘 고령화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얘기하는데 제가 본래 평생교육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르신들 한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통영에 오게 돼서 통영에서 선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영화제 음악회 같은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손희정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야기 이어주시죠. 네, 저는 오늘 영화를 보면서 선생님께서 마리아 얘기하셨지만 저는 전화 상담을 하면서 어르신하고 통화를 하는 그 여자친구, 그 여자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사실은 마이크를 좀 들었는데요. 저는 예전에 무슨 프로그램에서 사람들하고 다 같이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시냐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냥 한 70까지만 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조금 지나 보니까 몇 년 안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작년까지 이제 평생교육하는 데서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니 그때 80, 90대도 오시거든요. 오셔가지고 한글을 깨우치시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한 번 어떤 91세 되시는 분께서 3층까지 걸어서 혼자 오셔가지고도 오셔서 죽기 싫다고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막 소풍 같은 데 같이 가시면 막 이렇게 뒤처지시고 돌봐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 케어해야 될 게 많다 보니 말로는 이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선생님들 힘들게 한다고 막 그렇게 하시면서 세상 그렇게 버스 안에서 즐겁게 노실 수가 없거든요. 또 그러신 분들 보면서 사람은 저런 플랜 75 같은 제도가 있다고 해서 신청을 했지만 그래도 또 살고 싶은 마음이 아까 관계성 얘기하셨지만 그런 통화를 통해서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마음을 읽어주고 또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한 저런 플랜 75 같은 제도가 성행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상담하시는 분께서는 그 감정 노동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의 미래는 또 AI 시대잖아요. 우리 가족보다 AI가 훨씬 더 내 이야기 잘 들어주니까 그러면 마음 치유라든가 그 공허함도 훨씬 더 잘 다독거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떠오른 영화가 완득이고 완득이의 작가가 김여령 작가예요. 김여령 작가가 소설을 완득이를 쓴 이유가 자기 딸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넘어가는데 자기 딸한테 뭔가 엄마로서
아마 이혼을 하고 혼자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그 완득이가 우리가 세상에 하는 그 아주 말썽장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런 귀여운 말썽장이 어디 있어요? 예? 영화는 그렇게 묘사하고 그 선생이 그게 선생이에요, 김윤석. 근데 그런 선생, 그런 학생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 학생들 자살 안 해요. 근데 그 거기서 김여령이 그러니까 제가 김여령 작가가 잠수과인데 연락이 안 돼요. 근데 제가 한번 그때 연락해서 만나면서 저는 그때도 혼자 김여령을 만난 게 아니고요. 김여령이 시간 내서 저를 만나러 오는데 저 혼자 만나지 않아서 감독 부르고 그 후배 평론가인 윤성훈 부르고 지금 대통령 대변인 된 강희종 부르고 왜? 그 김여령을 만나는데 나 혼자서 그 독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맥주 한잔 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누는데 김여령이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도 자살을 하려고 했었대요. 자살을 꿈꿀 때 자살을 하지 않은 이유가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여자는 이모가 가끔씩 전화해서 잘 지내니 물어본대요. 자기는 그 이모의 그 안부 때문에 살았다고 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문자를 받는 사람을 다 알아요. 저는 항상 시작이 잘 지내집니다. 저 김여령 그때 만나고 나서 그 표절한 거예요. 잘 지내지, 잘 지내, 잘 지내니. 그리고 끝에는 항상 CU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는 CU 편의점만 가서 CU 편의점 홍보대사인가 그러는데 저는 다시 보자라는 거를 CU로 그냥 표현합니다. 잘 지내지는 말 그대로 김여령한테 배운 거고. 그래서 저는 진짜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히 여기면서 저도 그 친구한테 배웠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그런 그 말 한마디, 관심 하나가 자살을 줄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플랜 75를 이 지속가능 협의회 이 행사 프로그램에서 이 영화가 계속 호출 소환되는 거는 참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다. 영화는 아무렇지만 오히려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애의 어떤 의욕을 더 느끼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영화를 흥행은 뭐 15,000도 안 되고 13,000 얼마밖에 안 됐지만 이 영화의 그 공동체 상영을 통해서 이 영화를 수백만 보게 하고 하면 제가 볼 때 자살률 낮추는데 이 영화만한 텍스트가 있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거를 어떤 정책적으로 혹시 이 영화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정치적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영화 평론가로서 그리고 영화 기획자로서 또 문화 평론가, 문화 기획자로서 이 정권에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저의 사유 그리고 저의 비전을 가능하면 힘 있는 사람과 공유해서 그것이 좀 현실화되게 하는 거는 지금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반대급부로 자기 같은 거는 전혀 원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이 영화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면은 이 영화가 그렇게 활용된다 그러면 일본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기분 나쁜 영화를. 왜냐면 고려해야 돼 1호까지는 일본에서 활용 못 받아요. 왜? 일본의 그 밝은 측면이 아니고 늘 어두운 그늘만 건드리니까 어느 가족 그 황금종려상 받았을 때 일본에서 별로 그렇게 흥행을 성공했는데 그 윗사람들 기득권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렇지만 길게 보면 우리가 이런 플랜 75 같은 일본 영화를 이렇게 적극 활용하면 문화교류에 이만한 좋은 사례가 어디 있을까 싶기도 한 생각이 들어서 어떤 우리 앞으로 이런 걸 좀 더 공격적이고 좀 더 광범위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부를 때만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더 그런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이제 여국장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만은 우리 김선아, 이조성이 이 친구들하고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그 지속가능 영화제가 열리면은 거기에 좀 예산도
좀 더 많이 그 지원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가 발언도 하고 글도 쓰고 이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뭐냐면은 저는 늘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제가 스스로 대견해서 참 좋은데 저는 진짜 이틀 동안 많이 배우고 있어요. 사실 저는 티치보다는 코치 쪽이에요. 저는 티칭보다는 코칭 쪽이긴 하지만은 배움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티칭이 참 여전히 코칭 못지않게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어제보다 말문이 오늘 확 트이네요. 이 영화가 왜냐면 고양이는 제가 키워본 적도 없고 특별하게 누가 키울 생각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저랑 멀지 않은 아까 요즘 한 30대 같으신데 지금 뭐 70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약간 좀 당황스러운데 저는 70대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진짜. 그래서 참 이 영화가 생각보다 저한테 많은 거를 생각하게 하고 많은 거를 배우게 하는구나. 그래서 특별히 또 감사하네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다른 곳에서 영화 관련된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실 영화 관련된 이야기로는 이야기가 잘 불타오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 자체가 담백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전부 다 블루톤이 껴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인 장면이라던가 누군가 불같이 화를 내는 장면이라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하지만은 일본 특유의 그런 음습하고 그리고 어둡게 다그치는 그런 사회적인 압박을 표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생각난 게 또 하나의 키워드가 생각났어요. 비국민이라는 말이에요. 일본에서 가장 안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비국민입니다. 2차 대전 때 결국엔 미국이랑 싸우는 일은 모든 물자가 동났잖아요. 그래서 사치는 국민의 적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국민은 한국 시민의 준말이죠. 그래서 일반 시티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바꾼 이유가 국민이 한국 시민이기 준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거기에 찬동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전쟁터로 가지 않고 더럽고 추한 조센징을 감싸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 같은 한국 시민이 아니다. 너희들은 국민이 아니야. 그래서 비국민이라면서 유리창 깨고 물에 뭐 타고 몽둥이도 두드려 패고 그런 식으로 괴롭혔습니다. 전쟁 자체가 당연히 우리는 전쟁을 도발한 일본을 굉장히 미워하지만 일본 국민 자체들도 자국민들 그리고 위에 있는 군 장성이라든가 정치가들로 인한 음습하고 더럽고 이런 사회적인 압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굉장히 비참하게 살았죠. 꿈칠 수도 없었어요. 이 영화에서 잘 보여주는 게 정체를 알 수 없게 날라오는 돌이라던가 아주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공익 광고라던가 그게 엄청난 폭력으로 다가오잖아요. 하지만은 그걸 뭐라고 애매해요. 화내기도 힘들어요. 우리 한국에서 여러 얼음판에서 큰 구슬을 돌려서 이렇게 딱 맞추는 그 스포츠가 뭐였었죠?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컬링 맞아요. 컬링에서 한국이랑 매칭이 됐었던 일본의 아주 뛰어난 선수가 있었죠. 그런데 한국 선수한테 지고 한국산 딸기를 먹고 맛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반응했나요? 한국에서는 못됐다 죽어라 하면서 리플을 달겠지만 일본은 그 선수한테 딸기 한 트럭씩 보냈습니다. 딸기가 그렇게 좋냐? 이거나 먹어라. 그런데 부담스럽잖아요. 하지만 왜 딸기 너 좋아하잖아. 그런 식으로 사회적 압박과 그런 괴롭힘을 가합니다. 이 영화에서 그런 부분이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꽤 여러 번 보고 여러 번 만났는데 이 영화의 영화적 덕목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저 앞에 다가온 건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영화를 만들 때 제가 연출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몇 가지 취미로 나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영화에서 아주 다른 평론가보다 다른 영화 팬들보다 아주 중시하는 게 캐릭터의 그 성격화, 우리가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연기인데 연기는 뭐 잘 모르겠어요. 연기까지. 근데 성격화라는 측면에서 이런 영화 만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여태까지 보신 일본 영화와 이 영화가 얼마나 다른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에 크게
그러니까 중심 주조연이 한 4명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때 이렇게 건강하고 건전하고 건설적인 이런 캐릭터들 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당장 다음 소위와 비교해 보세요. 다음 소위 영화 훌륭하죠. 근데 여기서 똑같은 콜 서비스를 하는데 이 친구는 한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 친구도 건강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소위처럼 고달프지 않고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라는 캐릭터 제가 제일 중요하게 봤다는 그 다음에 히로모 이 세 젊은 캐릭터를 보세요. 이런 영화 본 적 없을 거예요. 이 영화는 결국에 이거 같아요. 이렇게 음습한 영화를 통해서 일본은 죽었다. 일본은 죽어가고 있다. 일본의 미래가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직도 건강한 어떤 가능성의 새 그런 젊은이들 둘을 보여주고 거기에 마리아는 이제 아주 젊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젊은 얼마죠? 저 지금 이거 보면서 야 이거는 이 고레다 히로카즈가 그리고 하야카이 치에이 감독이 이건 그냥 뭐 단순히 뭐 일본의 그 암울한 미래를 이런 걸 넘어서서 이 젊은 그 두 중심 캐릭터를 통해서 뭔가 확실히 던지는구나.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주인공 할머니는 살기로 선택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촌은 분명히 덜 외롭게 떠나가는 거고. 영화가 진짜 이래서 그 상을 비록 그 황금 카메라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특별 언급이 된 거구나. 그리고 이 영화의 가치를 칸에서 인정한 거구나. 이런 게 세계 최고의 영화제의 역할이에요.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제가 말한 그 감독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던 하마구치 루스케. 제가 볼 때 미래에 10년 내에 세계 최고의 감독 한 명은 저는 하마구치 루스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현재는 봉준호가 조금 위에 있는데 하마구치 루스케는 40대에 봉준호와 자기 스승인 구로사와 기요시 그리고 고레다 히로까지를 동시에 몇 년 내로 제가 10년 내에 다 뛰어넘을 거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하마구치 루스케는 아주 일상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를 비범하게 만드는 최고의 감독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무런 액션도 없고 그냥 인물이 나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서 톰 크루즈, 브래드 피트가 아우들이 하는 액션보다 더한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게 하마구치 루스케예요. 이런 감독은 제가 알기로 전 세계에 하마구치 루스케밖에 없습니다. 봉준호는 그런 점에서는 하마구치 루스케에 안 돼요. 다른 점에서 봉준호가 지금 현재 위인데 그러한 어떤 평범함을 비범한 경지로 끌어올린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 이미 하마구치 루스케는 세계 최고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알모도바르 감독은 굉장히 비범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비범한 영화를 만드는.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최고의 경지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얘기들을 갖다가 비범한 경지를 끌어올리는. 저는 이거로 봤을 때는 지금 하마구치 루스케가 최고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 이 하야카 치에 감독이 여성 하마구치 하마구치 루스케가 되겠네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플랜 75를 재발견한 거고 이 하야카 치에 감독을 정말 예의주시하면서 이 친구를 다음에 부산에나 어디 칸에서 한번 꼭 만나봐야 되겠구나. 고레다 히로까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냥 인사하고 그 괴물 때 재작년에 덕담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 만나면 제가 네가 세계 최고의 감독이다라고 덕담을 해야겠네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기 통영지속협에서 고르신 거니까요. 네네. 지속협에서 계속 발굴해 주시고 영화 그래서 연극장이 좀 안목이 있네요. 네네네. 안목이. 그렇습니다. 통영의 안목으로 제가 오늘 전찬일 위원장님 모시고 보는 재미랑 듣는 재미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라도 평상시에 흠모해 왔다, 엉망해 왔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방송을 잘 봐왔다.
플랜75가 아마 작년에 딱 5월 말 정도에 아마 매부쇼? 예, 시네마 지옥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저기 네네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가 아닌데요. 예. 앉아서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 들으세요? 들렸어요? 예. 평소에 목소리가 큽니다. 평소에 뭐 저기 방송에서 잘 봐가지고 많이 보고 있어서 아주 익숙한 얼굴이라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화 이제 간단한 제 생각을 조금만 얘기하자면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자꾸 가타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결국은 나중에 살아남은 어떤 아주 유전자들은 아주 우월한 유전자밖에 남아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고 그리고 계속 보면서 저는 이걸 희망을 이야기하는 영화라고 느껴졌거든요. 마지막에 우리 할머니께서 지금 성향을 보면서 아주 차가운 난간에 손을 대고 살아있다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그 과정에서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희망적이고 대단히 따뜻한 영화구나 이런 생각을 마지막에 저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할머니하고 삼촌이 계속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죽으면 어쩌지? 그런 감정들이 끝까지 계속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지 않게 돌아가셨다는 전문가님의 말씀에 되게 공감하지만 한편으로 살아남은 할머니에 대해서 되게 응원하게 되고 그리고 저게 나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올렁덜렁 잘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속 가능하고 확장적인 삶에 도움이 되겠구나. 아주 나중에 막 열성한 지금은 할머니지만 75세 이상의 고령자이지만 나중에는 늦춰지는 것이 장애가 될 것이고 결국은 범위는 점점 더 좁아져서 아주 우월한 존재들만 살아남게 되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아주 저에게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조금 느리게 갔지만 즐거운 영화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영화 전문가로서 영화를 보실 때 저렇게 가타카를 떠올리고 가타카와 비교하면 이렇게 영화를 보는 게 상호 텍스트적으로 영화를 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편의 영화가 있으면 그걸 텍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텍스트를 우리가 보고 즐길 때 텍스트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텍스트와 다른 텍스트들을 같이 연관지어서 보는 이거를 우리가 상호 텍스트 또는 간 텍스트, 영어로 하면 인터 텍스츄얼인데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감독이 누구냐면 박찬욱이에요. 그래서 박찬욱 영화 보기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왜냐면 저분은 가타카라는 영화를 봤고 가타카를 연결시킬 수 있을 정도의 영화적 식견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훈련을 하시면은요 한 편의 영화가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풍요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영화를 에워싸고 있는 다양한 컨텍스트들이죠. 그래서 이런 책도 있죠. 컨텐츠가 왕이라면 컨텍스트는 신이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컨텍스트를 중시하는 평론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네마 지옥에 가서도 줄거리 소개를 그래서 안 하거나 못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패널들은 대부분이 줄거리 소개하고 그 텍스트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데 그게 성향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텍스트와 다른 텍스트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렇게 영화 보시는 거 이런 훈련을 좀 하시면 정말 빈말이 아니고 한 편의 영화가 완전히 다르게 옵니다. 굉장히 좋은 그 사례를 보이셔서 제가 좀 덧붙였습니다. 아주 좋은 평해 주셨고요. 거기에다가 전차희 위원장님께서 또 전문적인 식견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두셨다가 훨씬 더 확장력 있는 영화 보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떠오르는 영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때 한국에서도 유명했었던 배틀로얄이라는 일본 영화였어요. 네, 배틀로얄 같은 경우도 유사합니다. 결국에는 전 일본이라는 국가가 노예를 적대시해서 법으로 올가매는 것처럼 배틀로얄에서는 학생들이 너무 방만하고 폭력적으로 너무 날뛰는데 국가가 컨트롤 못하니까 법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을 이제 서로 학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유사하고요. 또 배우님, 바이쇼 치에코님에 대해서 그 연기라던가 아니면 그런 부분 보셨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불필요하게 영화에서 불필요하게 목소리가 너무 예쁘고 계속 노래를 부르죠. 잘 아시겠지만 하울의 움직이는 성 소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 보면은 소피가 소녀의 목소리에서 할머니 목소리로 계속 변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 영화에서 바이처치의 본인 목소리랑 좀 비교해가면서 보는 것도 새로운 발견이라던가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벌써 10시가 됐습니다. 네,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혹시라도 오히려 그런 관례를 깨서 전찬희 위원장님 말고 이 자리를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주실 분, 흔히 말해서 영화 이야기의 건배사라고 할까요? 한번 해주실 분 계실까요? 안 계시면은 보통 관계자란 마이크가 넘어가는데 지루한 얘기만 나옵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2분 기다리겠습니다. 관계자들은 피가 말라요, 이럴 때. 왜 아무도 손 안 들지? 내가 해야 되나? 네, 혹시라도 괜찮으시면은 오늘 맨 앞줄에 앉아 계신데 그 피할 수 없는 숙명 중에 하나잖아요. 학교 수업을 듣던가 아니면 어느 강의 자리에 앉으면은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한계라고도 할 수 있죠. 지정학적 위치. 괜찮으시면 한마디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힘들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마스크로 입까지 가리셨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말하기 싫어 이렇게 딱. 네. 그러면 이것도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어제도 굉장히 불타올랐고 오늘도 불타올랐고 보통 30분만 생각을 했었는데 매일매일 1시간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모든 영화 선정이라던가 이런 그 행사 기획을 참여해 주셨던 우리 관계자분들 중에서 한 분이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지금 두 분이 계신가요? 세 분이 계신가요? 두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한번. 네. 아이고,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마이크로 그러면은. 그래서 네. 빨리 끝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고맙고요. 정말 이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와주신 이틀 동안 내일까지 오늘까지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제는 우리 전찬이 했으니까 우리 조쌤에게 큰 박수 보내면서 자리 마치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내일 오전 9시 50분 버스를 끊었는데 매부쇼 때문에 할 수 없이 올라간다면 마음은 여기 통영에 두고 가겠습니다. 아침바다 매기는 뭐 하여튼 그 감독이기 때문에 더 반갑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통영 지속가능 영화제를 잊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 하겠죠. 그래서 하하하를 내년에 상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이고 오늘 김규리 씨한테 이 관련된 그 정보와 사진을 다 보냈습니다. 하하의 김규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봐서 하하하 상영될 때는 김규리 당신이 한번 내려올 수 없겠냐 이런 마음 벌써 작전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